적정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식은 맞습니다. 인기가 없는 주식들에 오히려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유럽이 그 다음에 좀 장기 많이 침체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은 조금 거기에서는 그 걱정에서는 좀 자유롭다. 오늘 모신 분은요, 채권 투자의 최고수 중 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전 부사장이셨고 지금은 숭실대학교 교수이신 서준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늘 소개가 너무 길었는데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경력이. 저희가 한 7개월 만에 뵙죠. 네, 근데, 그러네요. 예. 네. 지난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뵀을 때 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삼성전자와 전체 이제 정시에 대한 네, 얘기를 그렇죠. 좀 전체 증시에 대한 마무리했었죠. 이야기를 좀 예. 나눴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비싸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흘러가는 모습 이렇게 예. 지켜보면서 네네. 뭐가 같았고 뭐가 좀 달라졌는지 그런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12월 하반기였으니까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넘나들 그런 때였는데, 뭐 저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 가치를 분석을 하고 적정 가격을 구하고, 그 분명히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지만은 그때는 그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서 그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의 가격 상승 속도는 좀 다른 저평가된 자산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정시에 저평가된 것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거품은 아니다. 그때 한 2,700포인트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거품은 아니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조금 비싸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네. 근데 뭐 하여튼 그 많은 그 주린이 분들, 네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샀죠. 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은 거니까. 예. 그러면서 네. 이제 한국 대표 주식으로서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네. 1월 달까지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 횡보 조정. 행보 조정. 예. 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네. 삼성전자는 그 정말 9만 원대 사신 분들 희망하는 게 10만 전자 이거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갈 주식인가요? 갈 수 있는?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게 그게 제일 우리 같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문제죠. 네. 그러면 그래서 삼성전자는 평소에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아주 쌀 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가격으로 잘 안 내려와요. 아주 그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그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가치의 증가는 이렇게 되면 가격은 이렇게 그 가치에 오르락 따라서 내리락 하면서. 예, 분명히 지금은 가치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가격이 한 제가 보기에는 6만 원대 또 욕먹겠다. 너무 미치는. 6만 원 이상으로 6만 7만 원대로 적정 가격이 본다면 그 적정 가격이 매년 올라가요. 왜냐하면 매년 돈을 벌고,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재산은 10억이면 내년은 11억이 되고 또 1년 지나면 12억이 되고 계속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 적정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식은 맞습니다. 다만 그 적정 가격, 적정 가치, 적정 가격 수준보다 실시장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올랐을 때는 조금 그런 앞으로 행보장세나 좀 그런 부분 일종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8만 원 뭐 깨고 오르고 네. 뭐 하여튼 8만 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네네. 지금의 이 가격 지금도 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저는 조금 더 삼성전자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모멘텀이 좀 약하다. 조금 적어도 행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워낙 이 민감해가지고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지난번에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도. 예, 좋은 예. 주식.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에게는 맞지만 네. 단기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주식일 답답할 수도 수 있죠. 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12%가 되면 매입하기 시작하고 8%가 되면 매도를 한다. 그렇죠. 뭐 직접 상승되는 투자를 거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저는 현재의 가격하고 삼성전자가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질 것인가, 주당 20만 원이 될 것이냐, 30만 원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고 매년 연봉이 1억이고 연봉이 인상이 돼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재산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 그리고 그 재산과 지금 가격을 복리 수익률로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 정도 되면 보통 다른 주식들은 네. 12% 되면서 안 사요. 한 15% 정도 되어야지 제가 다른 주식들은 매입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우량주기 때문에 거의 그 채권으로 따지면 국채와 같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 수익률이 낮아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 정도면 매수할 수 있다 그랬고 지난번 그 제 책에서 2018년 말경에 그때는 4만 원 이하면 매수해도 된다. 근데 이게 매년 한 10%씩 그 우리가 저평가돼서 우리가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매년 그 한 10%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 2019년은 4만 5천 원, 2020년은 5만 원, 그러면 2021년은 사실 한 5만 6천 원에서 이것도 복리로 올라가니까 조금 속도가 빨리 가서 한 5만 6천 원에서 6만 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지금 정확하게는 안 해봤지만은 기대 수익률 12%가 돼야 된다면 한 6만 원 이하의 가격은 돼야지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이 될 거고요. 지금은 아마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이 10%보다 조금 안 될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 제가 계산하는 기대 수익률은 한 9% 수준이 아닐까. 뭐 그 정도, 10%나 9%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재산이 더 증가할 때까지 가격이 정체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나중에는 이 가격이라도 몇 년 뒤에는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뭐 저금리 네. 상황에서 많이 바뀌었죠. 자산 가치의 어떤 버블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자산 가치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좀 고평가 네.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네. 좀 당연시화된 게 뭐 예전에는 PER 뭐 8배, 10배면은 적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뭐 13배, 15배 이 정도가 돼야 적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자산에도 발생이 됐으니까 요 기준으로 따지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런 기대 수익률도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고요. 저는 가치 투자자로서. 가치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다른 주식 같으면 14%에서 15%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오랜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다른 좀 더 그 가격 등락에 대한 그런 전망을 좀 추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거를 지금 금리 수준 낮으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된다. 뭐 저는 그분의 기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 모든 물건에는 그 돈의 힘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종류의 자산이 있고요. 네. 자산 상품이 있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잘 안 하는 이 제품은 그 돈의 힘보다는 이 제품의 그 가치에 의해서 그 가격이 등락하는 그런 걸로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아니면 TV 같은 경우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가격이 올라가나요?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예, 돈이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어떤 일정한 자산들은 그 가격 그 돈의 힘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품질이 좋아지거나 뭐 이럴 아니면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 상품의 경우에는 우리 전 세계가 이미 대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품은 또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부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원자재나 그다음 뭐 원자재 이런 쪽은 돈의 힘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거예요. 금도 그렇고요. 그렇고 그거를 또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일정 어떤 주식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성 주식이나 뭐 가치주 같은 그런 부분은 돈의 힘으로 가격이 등락하기보다는 그 회사의 가치, 돈을 얼마 버냐, 성장 앞으로 돈을 얼마 벌어서 재산이 얼마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게 되고요. 나머지 다른 주식들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또 상당히 많죠. 뭐 네. 바이오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모멘텀 주식들이 면에서. 좀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과거에는 일종의 약간의 모멘텀 성격이 컸지만은 지금은 채권성 주식 내지는 좀 약간 가치주다. 그 범주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많이 푼다, 적게 푼다 이거에 그 크게 연동시키지 않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난해 중반쯤인가요? 그때 코로나 한참 극성일 때, 네네. 그때 삼성전자 막 붐이 일고 있었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더 좋은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으로 무슨 온라인 택배 업체들의 어떤 뭐 우량주가 네. 지금은 폭락한 우량주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물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사실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지금은 네. 이게 구분이 필요 없다. 실적 좋고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면은 네. 뭐 가치주 이게 그러니까 실적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거든요. 실적주로, 예, 가치주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그 기업 밸류에이션에는 그 실적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어떻게, 특히나 가치주에는 미래 예측되는 실적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가치주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분류를 하느냐, 모멘텀주와 분류를 하느냐는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미래 10년 뒤에 이 회사가 재산이 얼마냐 그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주식들이 가치주예요. 가치주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주는 아주 좋은 주식들이 많지만은 미래 재산 대박 터질 수도 있고 뭐 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은 뭐 좋은 회사지만은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주식들은 저는 가치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예 저는 그 실적이 중요하다. 가치주는. 근데 이거는 실적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거는 그 월급쟁이의 재산이 나중에 얼마를 가지는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은 사업하시는 분은 지금 돈이 많다 하고 미래가 비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도 가봐야 이게 10년, 예, 지금은 뭐 연봉 2억이라는데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불안정하니까. 네네네. 과거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네. 자산이 없는 기업들, 네. 이 자산이 없는 기업들의 이게 무형 자산이 큰 기업들의 성장세,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가치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해당이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도 가치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가치를 조금 그 꿈의 가치, 기대의 가치로 보신다면 그렇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주 할 때의 가치는 재산 가치, 그리고 자산의 수익 가치. 가치. 그러니까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배우자를 경제력으로만 고르게 된다면 이 사람이 돈을 지금 얼마 가지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돈을 얼마 벌 것이냐. 그 두 가지만 본다는 거죠. 나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꿈이나 아니면 정말 뭐 앞으로는 배우로 대성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
이런 거는 가치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저 같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걸 보지 않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잘 경험이 적고 잘 모르는 이제 주린이 분들, 새로 네. 들어온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의 어떤 그런 안전한 투자 이런 거에 좀 그 지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수익 그렇게 해서 얼마 벌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뭔가 모멘텀에 의한 네. 변동폭이 큰 이런 주식을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네네. 네. 주린이들,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작은 분들도 이러한 걸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가 쉬운가요? 이 변동성 이용해서? 저는 뭐 20년 이상 오셨으니까 주식시장. 그거를 얼마 전에 어디서 약간 어떤 생방송에 한번 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그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도 잘못 얘기하면 또 엄청난 댓글에 그럴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사회 초년기에 있을 때 저는 주식 투자를 엄청 했었다. 그때가 94년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94년 5년 이때 주식 투자 엄청 많이 했었고 나는 엄청 똑똑하다 생각했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대박 날 줄 알았었다. 그런데 그때 제 친척분 한 분이 저한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요즘 금리가 14%야. 예금 금리가 14%고 그 채권 금리가 14%인데 이거 투자하면 5년이면 더블이 돼. 투자한 것에 2배가 되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니? 저는 일주일 만에 더블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 어른분의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젊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때 저도 똑같이 그렇죠. 가져왔기 때문에 왔고 요즘은 제가 요즘 학생들이 저는 이제 주로 투자론을 많이 가르치고 학생분들도 주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투자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또 보여주고 나서는 또 제 거 까래요. 계좌 공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러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학생들한테는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왜 가치주 채권성 주식을 하면 한 기대 수익률 한 15% 정도 된다. 또 그 말은 5년이면 더블이 되고 적어도 10년이면 4배가 된다. 10,000원을 투자하면 5년이면 더블, 10년이면 4만 원이 된다. 그 정도면 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재산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을 하니? 라고 빨리 벌고 싶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생들은 그 마음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저는 계속 그런 쪽에 이런 방식, 이런 가치 투자 방식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설득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복리의 법칙이잖아요. 네네. 1년에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으면 그 5년 만에 더블이 되는 거죠? 14%, 뭐 14.2%면 자, 어때 몇 년 만에요? 5년 만에 아까 5년. 예. 4년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러셨나요? 72법칙이 있거든요. 네. 72 나누기 5 하면 돼요. 72 나누기 5 하면 14.2인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14.2%로 복리로 그러니까 매년 14.2%를 내면 5년 뒤에는 더블이 되고요. 예. 10년 뒤에는 4배가 되죠. 4배.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지금 급하게 막 위험한 그렇죠. 투자로 그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 가치주가 좋은 게 이런 거죠. 미래에 이 회사의 재산이 얼마쯤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거기에만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쉬운 주식들은 실제로 재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런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일정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익률을 얻게 되더라고요. 과거 네. 수십 년 동안. 그렇다면 뭐냐면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금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재산이 5년 뒤면 어느 정도가 되고 10년 뒤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된지 보여요.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안정적으로 방식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면 내 재산은 이런 속도로 올라갈 거야. 뭐 적어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에 지금 내 재산은 2배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네. 이 정도의 속도잖아요. 가지게 된다면 그런 갑자기 뭐 1000%가 나고 뭐 저쪽에서 뭐 2배가 되고 세 4배가 배가 이런 되고. 거를 볼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쪽 내 앞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재산에 별로 투자를 하고 싶은 욕망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이 돈 없는 저희들은 어떡하냐. 그렇죠. 네. 빨리 예. 불려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시간이 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자산이에요. 지금 작은 돈을 이렇게 모으고 그런 식의 투자를 계속 적금식으로 이어져서 투자를 한다면 내 나이가 되면 나보다 훨씬 부자가 돼 있을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 그리고 네.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좀 뭔가 리스크가 네. 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예. 안전한 이런 가치 투자가 예. 훨씬 더 안전하게 어느 정도 예측되는 속도로 내 부를 불릴 수가 있는데, 왜 예측하기 힘든 그쪽으로 도전할 같아요. 이유가 위험하게 없다. 가냐. 도전은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재산은 안정스럽게. 그럼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네. 우리가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네.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네. 주식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는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ROE가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없었는데 사실은 최근 1, 2년 조금 요거를 봐야 됩니다. 처음으로 지금 ROE가 제가 보니까 10% 미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회사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ROE라는 거는 내 재산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합당한 수익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일 때는 1억만 벌면 10%인데 이 몸짓이 지금 100억이 돼 있으면 이제 10억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ROE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데 삼성전자가 돈을 너무 잘 이때까지 버니까 몸짓이 너무 커져서 그 몸집에 합당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가 조금 버거운 지금 상황이 아닌가. 돈은 엄청 잘 벌지만 과거에 비하면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돈을 벌어온 추이를 쭉 살펴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하게 벌어왔고 그거를 그 미래가 과거가 그렇다는 것은 또 미래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미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계속 적정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예, 돈을 버는 만큼 적정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된 거고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제가 2007년도에 코스피 200일 때는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계산을 했지만은 몇 년 전에 2000포인트는 너무 싸다, 너무 저평가됐다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한 10년 동안 10년 전에는 비쌌고 10년 동안 싼 이유가 10년 동안 거의 재산이 한 2배로 늘었거든요. 예, 2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엄청 그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가격은 같은 2,000이지만은 그때는 비쌌고 지금은 싸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000이 비싸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적정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요. 재산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4,000도 싸다 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삼성전자 네. 그리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인드로 이걸 보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내가 그냥 다른 거 신경 쓰기 귀찮고 좀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그냥 계속 10년 이상 가지고 계시면 예, 충분히 좋은 수익률 뭐 다른 예금이나 뭐 채권이나 뭐 다른 쪽보다는 꽤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네.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 경기가 좋은데 지금이 피크아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뭐 3,300선 뭐 이거 건드렸다 다시 밀리고 건드렸다 밀리고 하는데 네. 지금의 이 지수가 네. 비싼 레벨이냐 아니면 아직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은 일단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작년 3월, 4월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좀 살 때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여전히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의 100%가 12월 달에 주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한 80%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재산의 80%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건가요? 나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하시는 것 조금 같은데. 하는, 예. 저는 약간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도 이제 얘기하셨던 게 네. 미국 금리에 따라서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금리가 네네. 어떻게 변동하는지 뭘 인상되거나 네네. 이렇게 보셨는데 네. 지금 인상이라는 게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뭐 금년 말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으니까 네네. 뭐 연준도 지금 뭐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게 과연 주식시장을 흔들 네네. 위협이 될 것인지 리스크가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시죠. 금리가 올라가면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금리를 이런 초저금리 상태인데 금리가 조금 일부라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약간 큰 폭으로 오르거나 이런 경우 지금 자산에 영향을 줄 것이냐, 자산 가격에 그렇죠.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제가 자산이 상품이 돈의 힘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돈의 힘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군들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예. 가치보다 고평가된 주식들. 그렇죠. 이렇게 그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은 아무래도 그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 돈들이 계속 투입이 되지, 처음에는 테이플링을 통해서 더 이상 그쪽 방향으로 돈이 투입이 안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돈을 빼가게 되겠죠. 네. 그런 쪽에는 자동차 가격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돈의 힘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고, 요거는 제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한번 했었나 하면 썰물이 되면 누가 발가벗은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그거하고 매치를 시켜서 내가 얼마나 생각을-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네네.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드러난다. 이제 그 상황이면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때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발가벗지 않았어.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와도 괜찮을 거야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그런 어떤 시장이 빠지면 뭐 네네네. 가치 주고 우량 주고 뭐 성장 주고 가리지 않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죠. 가치주도 굉장히 버블이 심할 때 일본 버블 그리고 대공황 직전의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의 그 버블 이때는 가치 주고 무슨 모멘텀 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쵸. 다 버블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금리가 빠지면 당연히 모든 것이 자산에 타격을 입을 금리가 수 있는 거죠. 인상되면. 예. 뭐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뭐 가치주도 가치에 비하면 엄청 비싼 주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으면 그런 거는 나중에 썰물이 되면
발가벗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사실은 외국 주식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잘 안 해보는데요. 우리 국내 주식들만 이렇게 본다면 금융위기 전처럼 그렇게 모든 주식이 비싼 국면은 아직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아니고. 아직도 아니고, 일부 이제 그런 비싸지는 종목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긴 하지만은, 아직도, 적정한 가치보다 낮은 주식. 많이 있다. 예, 그런 주식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은, 그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아마 그 타격을 좀 적게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시간에서도 그 버블 논란, 네. 버블의 어떤 터지는 시기, 네네네. 이거 고점에 대한 그 터지는 시기를 모든 종목이 비싸졌을 때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이거 버블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자산 가격이 버블이 터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네. 지금 네. 아직은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네. 하긴 뭐 그러니까 안- 주식 비중 아니라고. 80%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싼 주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어떤 섹터에 집중이 돼 있나요? 아니면 골고루 모든 섹터에 그런 게 다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일부 섹터에 집중돼 있는 아, 일부 편입니다. 섹터에. 몇몇 섹터. 그게 과거부터 버릇이 이제 제가 제도권에 그런 금융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종목 수는 늘어나서 다른 업종으로 조금 넓히려고 노력은 해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일부 업종에 좀 집중되고 소수 종목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긴 합니다. 예. 네. 근데 그 말은 아직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인기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인기가 없는데 또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어떤 섹터입니까? 저는 금융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예. 네. 금융주에는 은행주가 있고요. 은행주가 있고 정권주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주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주는 또 두 가지 생명보험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주가 있어요. 손보. 네. 요 네 가지가 약간 특성이 다 달라요. 이것도 이 금융업종도 또 세분화 시킬 수가 있어요. 대형 정권주가 있고 소형 정권주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채권성 주식 성격이 더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또 이런 쪽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금융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여의도 사세요? 네 바로 옆에서 지금 아, 왔잖아요. 그래요? 예, 예. 그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주의 분석에 상당히 좀 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터져도 계속 이 회사는 배당을 주겠네 이런 거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주식들, 인기가 없는 주식들에 오히려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은퇴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도 자유롭게 해서 좋은데 그렇죠. 정권업 쪽의 업종을 많이 좀 가지고 있었고요. 예. 정권 쪽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약간 정권주 비중은 줄이고 은행주, 그 다음에 보험주 중에서는 손해 보험주, 예, 그 손보사들, 예, 그쪽 비중을 좀 많이 올리고, 예, 또 약간 다른 업종 주식도 좀 그런 채권형 주식 지금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채권형 주식, 그러니까 안전한 네.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그런 주식으로 네.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채권형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 왜 지금 손보사, 그다음에 지금 금융주를 네네. 선택하셨는지 네. 사실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점에 왜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저는 사실은 남들보다 상당히 게으르게 투자를 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배당, 첫 번째는 배당이거든요. 네. 배당인데 어떤 주식 어떤 그 주식이 지금도 배당을 내가 10,000원 투자하면 한 5%, 500원 정도를 지금 배당하고 있는 주식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00원을 배당하지만은 한 10년 뒤에는 그 1,000원을 배당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기업은 매년 돈을 벌어서 일단 중요한 게 매년 돈을 잘 버냐 이게 중요하겠죠. 매년 돈을 벌면 기업의 그 자산이 증가하고 기업의 자산 증가하면 배당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배당을 한 10%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나는 10,000원 투자했는데 지금 500원 주지만은 10년 뒤에는 1,000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단 주식을 찾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7.5% 정도의 배당이잖아요. 네. 그 7.5%의 수익률은 10년에 7.5%는 따버립니다. 10,000원을 투자하면 7.5% 10,000원을 7.5%로 복리로 투자를 하면 한 2만 원 이상의 그 원리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일단 배당으로 따버리 되고요. 근데 이런 주식들은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2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14.2%가 뭐 계속 재산도 증가하고 배당도 증가하는 회사인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배 정도는 올라가줘요. 그러면 애게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2배 올랐다 그러면 야 10년에 2배가 그 뭐 그렇죠. 맞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한 7.2%거든요. 7.5%. 그걸 합치면 15%. 결국은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매년 15%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 플러스 가격 상승 수익률을 합하면 15%의 수익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그 한 번씩 보면 그런 종목을 지금 몇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 뭐 어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뭐 많이 오른다든지 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팔고 상대 가치 매매 팔고 나서 다른 싼 거를 좀 더 사고 같은 섹터네. 안에서 비슷한 종목으로 비슷한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해주면 또 거기에서 수익이 추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로 충분히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다면 거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이제 네. 개별 종목을 선택하실 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네. 알고리즘이랄까? 네네네. 그런 거고요. 네. 왜 금융주?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지금 손해보험주, 생명보험이 아닌 네네. 이걸 선택하느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주식이 지금 금융주와 손해보험주, 증권주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아, 많이 있어서. 예, 지금 손해보험주 중에 5% 최근에 뭐 올라서 5%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5% 내외에 그런 배당을 주는 뭐 5%라 해서 꼭 5%가 아니고 뭐 4%도 뭐 가능할 거고요. 그런 정도.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는 5% 훨씬 넘을 거예요. 지금 그 배당 성향이. 예, 배당 성향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내가 배당 수익률. 투자하는 원금 대비 나오는 예, 그 배당이 5% 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 가치와 그런 수익 가치를 살펴보면 한 10년 뒤에는 2배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고 배당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주식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익숙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골치 아프게 고민하는 것보다 뭐 그냥 쉽게 하자.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합니다. 단지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손해보험주의 어떤 사업적 특성 아니면은 그 주식의 특성이 지금 유효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시점에서 손해보험주들이 그만큼 싸고 예, 예. 금융주가 싸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걸로. 예, 그 사업적 특성도 중요하죠. 그 증권주나 손해보험주나 은행주의 안정성, 계속 이게 미래 가치가 막 들쑥날쑥하냐, 할 것이냐, 그냥 계속 꾸준히 갈 안정적으로 것인가, 하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그 섹터 내에서 지금 우리가 그럼 이제 또 적정한 주식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죠? 뭐 보통 우리 대장주, 그러니까 가장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를 해야 된다, 혹은 네. 뭐 중소형주를 사야 된다. 지금처럼 네. 그 시장이 좀 그 대형주가 어려울 때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떤 관점으로 가치주 투자자는 접근해야 되나요? 그 계산을 해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을 그냥 투자합니다. 다른 거 다 네. 따지지 않고 재무제표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익, 그 미래 배당. 가치를 제가 계산을 하고요. 그거와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그러면 이거는 14%짜리네, 이거는 17%짜리네 하고요. 거기에다가 약간 정성적인 부분도 약간 첨가를 시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형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 17% 이상 돼야 매입한다. 음. 아니 그런데 어떤 은행 계열사의 주식이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15% 기대성이 일상이면 리스크의 된다. 크기에 따라서. 리스크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씩 다르게 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숨겨져 있는 자산들 이제 이런 것도 일부 약간 참고하기를 하죠. 숨겨져 있는 자산이라면 뭐가 있죠? 뭐 그런 거죠. 그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재료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가치 숨겨진 가치다 이렇게 보는데 장부가에는 여기 뭐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장부가에는 100억인데 아, 100억인데 시세는 500억이다. 뭐 음. 이런 거는 한 400억 정도 숨겨져 있다.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추가로 조금 더 고려하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아까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법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렵게 그 주가를 그 어떻게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미래 가치를 10년 후에 미래 가치를 계산하지 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잠깐 나긴 하는데 네, 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예, 일단은 과거가 복잡하고 어려운 주식들은 다 빼버려요. 과거에 무슨 적자를 받거나 계속 흑자를 내온 예, 실적이 뭐 1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3이 됐다가 이런 건 다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채권성 주식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수천 종목 중에서 실제로 그 대상에 들어가는 주식은 한 200종목 정도예요. 예. 다른 나머지 주식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 200종목 중에서도 내가 나한테 가장 익숙한 종목들, 잘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종목, 그 재무제표를 보면 좀 이해가 잘 가는 어려운 거 사업을 이해하는 그런 종목들을 추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수익을 보니까 44444 5555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미래 10년치를 적어도 44444 5555는 나올 수 있다. 이익이 예,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222 333 444 555 이런 식으로 또 가는 주식도 있어요. 계속 상장하는 예, 상승. 그런 거는 또 666, 777, 888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해요. 보수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666, 777도 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그래도 미래 10년간 한 적어도 55555는 된다 정도로 또 예측을 해서 그거를 수치를 넣고 그거는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그런 주식들이 보시면 꽤 많습니다. 과거를 보면 아이고 과거 참 이익이 참 꾸준하게 큰 등락 없이 나왔고서 이것도 앞으로도 참 재미없이 이런 식의 이익이 나겠구나 하는 주식이 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네. 과거는 뭐 어떤 분은 5년치 보시는 분도 있고 10년치 지금 말씀하신 거 10년치 보시는 분도 있는데 몇 년치 보는 게 적당할까요? 저는 한 10년 어떤 건 오래 보면 볼수록 그 회사의 히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회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과거에 아무리 꾸준하게 벌었다 해도 갑자기 사업을 바꿨어. 그러면 그거는 또 다시 같은 생각해. 사업으로 계속 예.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네네네. 그런 쪽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어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과거의 수치가 앞으로도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현빈이 좋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돈 빌려주세요 했을 때와 제가 그냥 흐름한 옷을 입고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 투자자가 저를 20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못생겼지만은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잘생긴 현빈보다도 못생기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가치 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은근히 현빈하고 비교를 하시네요. 현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빈보다 낫다고 주장하시네요. 아니요 돈 빌려줄 때는 좋다. 그래도 강의에 가서 여러분 그 현빈 그 사진을 보여드려요. 현빈 사진과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그런데 저 이렇게
그래도 믿을 만한 20년 동안 알고 지내서 저 사람은 돈 떼먹은 적이 없다. 알고 있다. 그럼 누구한테 돈을 이 사람은 잘생겼지만은 처음 만났다. 막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지만은 처음 오늘 봤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여성들은 그래도 현빈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떼이더라도 네. 떼이면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조건으로 잘 이렇게 선별을 해서 네. 지금 탑픽으로 보시는 네. 그 금융주, 그다음에 네. 손해보험주 이거는 어떤 걸로 보세요? 탑픽을? 탑픽으로요? 뭐 이제 뭐 제 현역도 아니신데 뭐. 저는 그 보유하고 있는 일단 탑픽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은 큰 상승을 해서 그거를 좀 매도하면서 다른 쪽으로 분산하면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주식이 아까 이제 은행주 중에 한두 종목 그리고 증권주 중에 한두 종목. 그걸 얘기 아니 그래야 이게 이런 조건으로 사준가 이래서 이 주식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계산이 되면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그 저는 이제 그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왜 이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까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말고요. 네. 작년 연말 전에 작년 가을에 그때쯤 제가 좀 일부 매입했던 종목은 그 이거는 재보험사인데 코리안리를 좀 코리안리 재보험사 좀 그때 매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은행주가 좀 많이 쌌었거든요. 은행주가 많이 싸서 그때 가장 싼 저는 이제 가장 싼 쪽을 좋아하니까 그 PER이 가장 낮죠. 그 PBR PBR을 좀 저는 또 더 많이 보여 금융주 어차피 PBR.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금융지주, B 금융지주, C 금융지주가 있는데 그거 미래 수익을 예측하면 그 미래 예측되는 그 PER 내지는 수익 가치는 또이또이예요. 다 ROE가 내가 보니까 7%에서 8% 사이의 계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 가치로 그 금융사들을 분간하기보다는 또 자산 가치 그리고 배당 수익률 뭐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BNK 그때 쌌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도 그때 좀 싸서 저한테는 좀 매입을 좀 하는 편이고 기업은행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지주사하고 저는 좀 성격도 비슷한데 약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이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상승하면 이제 매도하고 일부 매도하고 저쪽 걸 싼 거를 사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이쪽을 팔고 이쪽을 왔다가 또 좀 좁혀지면 또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요런 것도 가끔 하죠. 그러니까 하는데, 뭐 KB은행 이런 식으로 뭔가 대형주 이런 게 아니라 중소형주 이렇게 가리지 않고 가장 그러니까 저가 평가받는 약간의 차이를 두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가장 저평가된 주식을 샀고 또 저한테는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게 사실은 제가 지금 조금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상황이기 80%로 때문에 100에서 80으로 줄였으니까 지금 보유 중이지 신규 매수의 구간은 아니다. 적극적 매수 구간은 만약에 그냥 여기서 가격이 그냥 계속 상승해 버리면 그냥 매도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80%의 만족을 하고 할 거고요. 만약에 좀 출렁이면 저는 이제 그걸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 금융주도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 어떤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발을 좀 담궈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있어야지 또 추가로 떨어지면 또 제가 항상 물타기 하라고 얘기하는 그 물타기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조금씩 한 주씩이라도 좀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금융주 근데 이게 보면은 참 노이즈가 많아요. 금융주도 이제 끝물이다.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근데 지금 연준 테이퍼링 물 건너가는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러저런 이슈로 경기 침체 걱정이 되고 있고 뭐 이러면서 또
또 이렇게 좀 떨어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 현상에 따라서 예. 매수의 시점이 이럴 때 근데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시점을 기다리는 이런 게 필요한 이제 거겠네요. 끝물이고 이제 재미없고 앞으로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종목이 제 눈에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히려 그게 정권주를 많이 매입할 때 상황, 그 당시 정권사의 상황들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안 좋았고 막 그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시경제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워낙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시경제를 잘 보신다고. 네, 원래는 지금 그 얘기하러 왔었는데. 그러게 하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지금 일단 27일부터 이틀간 연준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네네. 이번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언급이 새로운 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존보다는 좀 연장된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설왕설래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난달 내용, 그게 파웰은 그렇죠. 뭐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이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쪽이고, 반면에 그 앨런하고는 좀 그래서 약간 그렇죠. 상반되죠. 저는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측하고 예상하기보다 그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를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까지도 조금 좀 앞서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왜 앨런과 파웰의 입장은 다른 것인가? 이제 이거부터 이제 조금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앨런 처음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파웰이 내년 2월인가요? 그때 아마 이제 임기 만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지금 상황이 유임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바꿀 타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유임될 것 같다는. 실제로 지금 월가의 한 4분의 3은 유임될 것이다. 그리고 4분의 1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뀔 것이다. 쪽에 그래요?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앨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죠.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죠. 재무부 그리고 장관이니까. 파웰은 독립된 쪽이고, 파웰은 원래 오바마가 옛날에 이제 연준 이사로 임명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공화당 출신이었고요. 또 약간 금융업에 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시장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앨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케인즈주의자예요. 약간 진보주의 경제학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나 예전에 그 민주당 오바마나 클린턴보다 더 강한 케인즈주의자더라고요. 시장에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성격이 최저임금을 건드리고 그다음에 법인세 건드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케인즈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케인즈주의자들에게는 경제를 이제 끌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시장의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어떤 돈을 지급을 많이 하는 그렇죠. 돈을 그쪽으로 지급을 많이 하는 이런 쪽의 정책을 많이 펼칠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케인즈주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인데,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너가 빵 지금 한 개씩 사 먹고 있지. 내가 돈을 줄 테니 빵을 2개씩 사 먹어. 근데 그걸 빵 사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2개씩 사 먹으면 빵집 주인이 살아나고요. 그렇죠. 빵집 주인이 살아나고, 그러면 빵집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더하게 되고, 덩달아 밀가루도 소비가 되고, 설탕도 소비가 되고, 설탕 주인도 살고, 이런 게 케인즈주의의 그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빵을 사라고 빵을 이제 2개씩 사 먹어 하면서 돈을 줬는데 빵값이 2배로 올랐네. 그러면 빵을 또 하나밖에 못 사 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 유효 수요 증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출을 해도 그렇죠. 지출을 해도 그렇게 그래서 그 케인즈주의가 오일 쇼크 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에서 그냥 물러섰던 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물러섰던 게 그 물가가 오를 때 케인즈주의 정책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옐런은 지금 그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일단은 물가를 먼저 잡아놓는 게 굉장히 노련한 케인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를 최대한 잡아놓고는 경제 지원 정책을 쓸 거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또 파웰의 입장은 달라요. 파웰의 입장은 지금 이제 임기가 내년인데 지금 금리를 함부로 올리게 해서 시장을 난장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놓고 그때 내가 물러서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냥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예. 책임 논란이. 예, 그게 예전에 그린스펀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린스펀이 조금 금리를 올려놓고 퇴임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자기 임기까지 하고는 그냥 물러나 보니까 버냉키가 와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하고는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렸거든요. 천천히 그린스펀 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렸어야 되는 거를 버냉키가 오자마자 급격하게 올려버려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와르륵 하게 됐고 그러면서 금융위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파웰은 심리가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뭐 그리고 임기가 다시 재임이 되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호를 지금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두 사람의 이 생각이 아마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될 거고 다만 내년도에 이제 재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사실 그 금리와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 실제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예. 예. 근데 이제 연준은 뭐 일시적이고 네. 걱정하지 마, 다 우리 컨트롤 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고 시장은 그걸 못 믿겠는 거고. 네. 지금 이게 이제 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동성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말이, 그거는 이제 파웰이 약간 면피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숫자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봐요. 일시적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고 해외도 좀 그 문제가 심각한데 물가 지수가 정말 물가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다 빠져 있잖아요. 예. 민감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집값. 자동차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자동차 가격은 오르지도 않는데 그런 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짜장면 가격 올라도 요즘은 대량 생산 시대이기 때문에 짜장면 가격이 올라도 뭐 그때는 라면 가격이 만약에 안 올랐다 아니면 무슨 스파게티 가격이 안 올랐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물가 상승은 사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뭐 가끔 팥값 오르듯이 작년에 팥값 오르듯이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해외은행도 마찬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생산을 통해서 그 물가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물품들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으로 물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럼 물가를 어떤 물가를 잡아야 되냐 하면 이게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최대한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그러면 물가가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물가는 뭐냐 하면요.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소득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해야 되는 피하지 필수품. 못하고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의 가격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황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불황의 정의요? 뭐가 불황일까요? 사람들이 불황이야. 그냥 보통은 이러는데 뭐가 뭔가 잘 안 팔리는 거. 네. 안 팔리거나 내가 네. 뭔가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 예.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 그게
생산된 그러니까 사야 되지만은 그 생산된 물건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는 때를 그렇죠. 예, 그때를 불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산된 물건 그리고 사야 되는 물건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소득 대비 사야 되는 물건들의 물품이 너무 많고 또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불황이 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가를 우리가 컨트롤할 때는 우리가 꼭 그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의 가격을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그거를 측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2%니 3%니 뭐 이게 물가가 오르고 있니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의미 없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 케인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이거를 쓰기 때문에 다른 걸 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불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앨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파웰이 얘기하는 이 물가 지수는 일시적인 건 맞아요. 일시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실제로 앨런이 보고 있는 물가는 아마 이거를 좀 넓혀서 전반적인 진짜 물가를 보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쵸. 내년도 그렇기 때문에 파웰이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연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이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있고 그리고 새로 교체가 된다면 이제 대충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아 이제는 이 기조로 갈 거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부동산 얘기하시지만 한국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도 어떤 자료 보니까 뭐 올해만도 뭐 15%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 때 말씀드릴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올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해 많이 했는데 그거를 조금 제가 우려했던 이유가 지금 정도 돈을 풀면 이 정도 돈을 풀면 이제 그쪽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돈을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할 때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월스트리트에다 돈을 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버블 정도 일어나고 네네네, 네. 그쪽 금융권만 잘 단둘이 하면 네네네. 이게 뭔가 됐었지만 인플레이션 이런 게 네. 지금은 뭐 메인스트리트에다가 직접 다 돈을 줘버렸으니까 네네. 돈이 그냥 시장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써버리면 이게 그냥 바로 인플레이션이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과연 연준이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파월 의장은 지금 본인의 어떤 입장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옐런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을 예. 수밖에 없죠. 근데 막상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했을 때는 자산 시장이 엄청난 어떤 급락이 됐던 변동성이 일어날 텐데 네. 그걸 감안해서 그걸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가지고 있죠. 버냉키처럼 그렇게 갑자기 으악 하고는 확 올리는 그때 그 버냉키가 금리 인상시킬 때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저 금리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잘 알겠지. 그래서 저렇게 올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버냉키도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래 그 버냉키가 원래 그 대공황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소방수란 걸 보여주려고 불을 냈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서서히 올려야 되거든요. 서서히 지금부터 신호를 주면서 자 이제 지금 올린다. 가격 더 오르면 더 올린다. 더 오르면 더 올린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려준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자산 시장에 그 네.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네. 금리 인상을 이게 바뀌면은 금리 인상을 빠르게 뭔가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빨리 해야지 점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빨리 돼야지 해야지.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버냉키가 바뀌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자산 시장에는 뭔가 변동성이 크게 한번 오겠구나. 이거를 감안해야 지금은 될 파웰이 바뀐다. 파웰. 파웰이 버냉키는 예전에 금융위기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파월 의장이 바뀌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년 2월에 이때가 이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자산시장 참여자로서. 예, 그런데 그거를 그때 그러면 이제 돈을 흡수하는구나. 이제는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좀 빨리 진행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그러면 옮기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면 일단은 주식 정리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예. 아닌가요? 옷을 입고 있으면 뭐 그렇게 썰물이 빠져도 저는 큰 충격이 없다고 보고요. 좋은 주식을 갖고 그냥 있으면. 빨가벗고 있으면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판단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변동성이 오더라도 네. 그냥 버티든가 그렇지 네, 네. 않다면 미리 정리를 하든가.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리 여러 가지 그 상대들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네네.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유럽 경제, 그러니까 그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보다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또 중국 경제는 또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 기업 부채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트리거가 돼서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세계 경제 혹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뭐 포스트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입장에 맞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계 곳곳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냐. 저는 파월 의장이 좀 그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다른 유럽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요. 네. 글쎄요, 저는 미국의 경제력은 지금 현재까지는 유럽보다는 좋다고 보고요. 네. 유럽이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의 그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몰핀을 주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잠깐 올렸다가 또 하는 약간 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유럽 쪽이 조금 지금 더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좀비처럼 되지 않을까. 그 유럽을 미국이 답습할 필요는 없죠. 유럽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조금 보면 그 주체를 바꿔보면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아주 악이다라는 이런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좋은 입장에서는 건데. 좋은데 다만 그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사실은 금리가 오르면 난리 날 것 같은 분야가 있어요. 난리가 나는 안 좋은 쪽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최근에 수십 년간 그 전 세계적인 그 금리나 이 상황에서 부작용이 꽤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본도 그랬고,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이런 부작용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몰핀을 계속 넣고 있는 건 정답이 아니고, 적당히 운동을 시켜주는, 그 경제 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거를 아마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이 세계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것도 사실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지금서부터. 예, 이렇게 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인하시켜서 저금리, 초저금리로 유지한 게 그렇게 농부들한테는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물을 농부들한테 보내주려고 댐을 열었지만은 실제로 그 물들이 전부 다 그 사우나 시설로 가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물을 보내지 않고 농부들한테 직접 그냥 물을 실어 나르는 이런 식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아마 저는 약간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MMT라고 하나요? 그 MMT? 예, 머니 마켓. 아니야. 제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하여튼 요거.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뿌려주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직접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네. 관여하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준이 이런 정책들을 풀었는데 지금은 네네. 이제 재무부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미시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댐에서 물을
풀고 댐을 닫는 거는 연준이의 역할이지만은 그 물길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는 그거는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정부 역할이고 바이든 쪽은 이 역할, 정부의 역할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댐은 이제 대충 문 닫고 내가 직접 퍼 나를게 이제 이렇게. 네, 그 역할. 근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뭐 다른 데 나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 입장에 맞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그럼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미국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게 그 참 약간 이 투자의 세계는 인문학적인 세계라서 정답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먼저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작년 이전인가요? 저작년 이전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달러는 강세였을까요? 약세였을까요? 그때 질문하신 보니까 약세였던 그때 강세였어요. 아, 강세? 예. 그때 참 미국 약세. 달러가 강세였죠. 아, 강세. 예. 금리가 높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네. 예. 그 말이 맞네. 말씀이 맞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서 네. 달러가 강세가 되고 하면 네네네. 수출 경쟁력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미국이 네. 그것을 감내하겠는가? 그리고 또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하니까 네. 뭐 결국은 네네. 뭐 하여튼 수출 경쟁력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하게 눈치를 봐가면서 비슷한 시점 이쪽에서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시점 그런 시점을 맞춰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 프라자 합의 때처럼 갑자기 환율 자체가 뭐 큰 폭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엄청 충격이겠지만은 제가 이제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게 결코 뭐 갑자기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뭐 이만큼 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신호를 주고 적어도 돈 푸는 거는 이제 스탑시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면 그 환율도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조금씩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갑자기 1,000원이 되면 어렵지만은 몇 년 지나면 1,000원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경쟁력이 강해지면 어느 정도 그 감내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유럽과 미국의 비교는 지금 사실은 저는 유럽을 좀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구조적인 그 유로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큰 배들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은 구조가 유리할 때는 굉장히 유리했는데 지금 같은 때는 쇠사슬을 오히려 끊고 재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할 텐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유럽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환율은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크게 약해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유럽에 꽤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일본에 이어서 이제는 좀 유럽이 그다음에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은 조금 거기에서는 그 걱정에서는 좀 자유롭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정돼 있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네. 시기의 문제지. 이럴 때 우리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의 힘으로 크게 오른 주식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오른 그런 주식들. 그런 자산은 그걸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자, 이 주식은 아니면 이 자산은 돈의 힘 때문에 올랐냐 아니면 이거의 가치로 올랐냐라는 걸 보고 그게 돈의 힘이 크다면 이제는 돈의 힘이 약해질 거니까 그런 쪽은 최대한 줄이고 그렇지만은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도망갈 이유가 크게 없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주라든가 네. 그다음에 손해보험주 이런 것들도 금리 인상이 되면 수혜를 받는 업종 아닌가요? 충분히 그 수익 차원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 있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 은행주는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도 은행주들이 그 금융 지주사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계속 금리는 낮은데도
좋은 사상 실적이 최고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증명되어 있고 나중에는 또 더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예. 그런 전 이렇게 우리 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카카오뱅크가 떠올라요. 카카오뱅크 사시겠어요? 국민의 KB는 이렇게 질문을 단순한 질문을 드리면 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주식이 카카오뱅크일 수 있고 네. 그쵸? 일반 주식들 가치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 예. 이게 이제 진짜 주식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라 하면 저는 카카오보다는 카카오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돈의 힘으로 지금 그러니까 꿈과 희망과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 카카오뱅크라면 이제 좀 종류가 지금 다르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서 교수님하고 이제 그 거시경제 부분을 좀 금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동안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던 그런 부분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정말요? 뭐라 그럴까요? 근데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참 어렵기는 해요.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헷갈리기도 하고. 예, 네. 예. 근데 하여튼 금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금리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좀 모시고 계속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